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약 대결 불꽃입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 돌봄 대책, 서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은 네 번째 총선 공약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재원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로 마련되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자신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요.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 원의 대출을 탕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필요하다면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수 펑크 56조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거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344조 1천억 원이 거쳐 본 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 4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처럼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건 9년 만의 일입니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가 꼽히는데요. 지난해 법인세는 80조 4천억 원이 거쳐 전년 대비 22.4%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토지와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 7천억 원 줄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용 감세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올해 세수 역시 예상보다 적게 거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노후 정비 108곳으로 확대입니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곳에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가양과 상계동 등 9곳이, 또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아지는데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용적률이 200%인 20층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이론적으로는 최대 75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 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발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지 나흘 만에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직원 H가 폐기물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는데요.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울러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여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외국인 관광객 대 한국인입니다. 한국을 다녀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커진 가운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은 그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쓴 돈은 지난해 3분기 말까지 11조 4,4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 6조 원대까지 뚝 떨어졌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액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내국인들의 해외 소비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 3분기까지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은
총 20조 5,331억 원으로 외국인 국내 소비의 1.8배에 달했는데요. 최근 기록적 엔화 약세에 따라 일본으로 떠나는 내국인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내국인들의 해외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인구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4월 총선의 최대 화두로 저출생 문제가 자리 잡은 분위기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생 공약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체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과거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의 황당 공약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뚝 떨어진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한 에디터가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을 체험하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글을 보면은 산후조리원 2주에 800만 원씩 쓰는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단 2주에 불과하고 또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을 꺼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지금 낮은 출산율 현상을 좀 보여주는데 또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정재훈 교수님, 양육비 사실 부담스럽죠. 사실 큰데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근에 너무나도 낮은 정말 유례 없는 그런 낮은 출산율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과장되게 좀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외신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이제 이건 양육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문제로 보면 사교육비 부담이겠죠.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비싼 유아차, 유모차, 그러니까 이제 경쟁 사회에서 내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써야 된다라는 네. 그런 기회 비용들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어디 언론사에서 이 요람에서 대학까지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비 이런 걸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억, 4억 정도 들어간다. 3, 4억 정도가 네. 들어야 그러면 이제 사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들은 7, 8억, 10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육비 내지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고등학교 등록금까지 이제 안 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한국의 어떤 초경쟁 사회, 경쟁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저희가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굳이 그럼 현금으로 다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냐? 이건 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국 뉴욕 타임스의 서울 지구 에디터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출산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산후조리원 비용이고 양육비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산후조리 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문화적 충격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네요.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 충격 플러스 그 금액이 그렇게 비싸다.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산모가 거쳐가는 이 산후조리 비용이 이만큼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얼마나 더 부담이 되지? 이렇게 이제 상상하게 되는 문화적 충격 플러스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합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양육비 그러면 법적으로 양육비는 사실 18세까지 아이가 크는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양육비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네. 자식한테는 항상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들이 양육비로 인식이 그러니까 되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사교육비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비용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부모들에게 리서치를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이후 뭐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을 과정도 준비하는 있고요. 과정 예. 그리고 또 결혼 자금 이 비용이 훨씬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양육비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국가적인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양육비 해놓으면 보편적으로 양육비 그럼 18세 미만이 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18세 이후에 알아서 사세요? 이럴 수 있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으로 전혀 다른 이런 양상? 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후에 여전히 부모랑 같이 산다? 이상하게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예, 당연히 독립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캥거루족도 요즘 많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본다면은 우리는 양육비 비용에 끝이 없다. 무한 양육의 부담을 부모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훨씬 더 뼈아프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에디터 글을 기고한 에디터가 지금 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더 학을 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산후조리라는 명칭 자체가 그냥 산후조리 쓰거든요. 그만큼 영어로도 외국에서는 아예 산후조리 자체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네. 그 재벌에 대해서도 재벌이라고 네, 영어로 맞습니다. 바로 네. 옮겨 적는 것처럼 네. 산후조리도 그냥 바로 산후조리예요. 네, 맞습니다. 산후조리랑 우리가 학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되게 독특한 문화인 거죠. 근데 특히 이분이 이제 쓰신 칼럼을 보면 충격을 더 받았을 만한 이유가 이용하시는 곳들을 보면 기본 요금이 한 700만 원 그리고 비싸죠. 마사지를 거기에 추가로 한 추가하면. 10번 받는데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좋은 원이네요. 곳을 가시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 이제 산후조리원이 한 450개에서 한 500개 사이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편차가 매우 큽니다. 몇 개 안 되는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최고가 한 2천만 원까지.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2주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2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후조리를 받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금 민간에서 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마치 저 좋은 데 가면 저도 따라서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이제 양육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냥 팩트를 그대로 그냥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0세부터 6세까지 이제 월별로 평균적으로 아이 한 명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예. 한 6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뭘 많이 쓰느냐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아이들의 이제 식비로 쓰고 있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절반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의 교육비나 이제 보육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기만 한 거죠. 자기들이 버는 소득의 거의 아이가 2명이라고 하면 30% 정도를 이제 양육비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뭐 식비 이런 것까지 아이를 위해서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부담을 느낄 만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출생, 또 출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야 또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요즘에 워낙 이것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생 공약 1호 공약 내놨고 2호 공약까지 또 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돌봄 대책 내놓으면서 같이 내놨는데 거기 보면 새학기 도약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기마다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2학기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중고 하면 12년이니까 1,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아동 교육이나 성장을 위해서 보편적인 어떤 현금급여,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것은 이제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소득계층 상관없이 또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채 네네. 이렇게 막 현금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 과연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이를 당장 손에 돈을 쥐어주면은 좋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이런 반응이 이게 나오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1호 공약도 그렇고 2호 공약도 그렇고 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네. 이게 구체적인 좀 안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면 이런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시시비비가 조금은 더 줄어들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유감이 아닌가. 그래도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4차 기본계획까지 연결되는 네네. 그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공약을 이렇게 던지고는 있어요. 네네. 던지고는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담보를 하면서 공약으로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사실은 재원 막 마련에 대한 대비성이나. 뭐 전체적인 어떤 4차 기본계획, 우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뭐 던진다든지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이게 새학기 도약 바우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재는 저연령층에만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진국과 같이 뭐 스웨덴이나 뭐 다른 국가처럼 17세나 18세나 아니면은 근로시장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보통 20세까지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편적인 것을 단계적으로 누리겠다. 이건 사실 좀 바람직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기별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보편적인 저출생의 그 대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그런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학교의 바우처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현금 지급의 수단 자체가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럼요. 또 하나는 앞서서도 이제 키워드 말씀하셨지만 56조 4천억이 지금 세수펑크가 맞아요. 나고 결손이 9년 만에 2년 2년 연속 연속으로 네. 세수펑크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전체 기조는 건전재정 기정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죠? 세수는 없는데 새로운 현금성 정책은 계속 늘리고 그쵸. 그러면은 뭐 지금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정책을 선거 앞두고 일단 던져서 총선에 이기고 보자. 그리고 그 뒤는 모르겠다. 이거는 여당이 발표할 일은 아닌 거죠.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해에 우리가 2년 연속 56조 4천억의 적자가 났지만 내년에는 뭐 하다못해 지금의 감세 정책을 좀 역행해가지고 법인세를 늘린다던가 뭔가를 늘린다던가 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감세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관련 세제들을 추가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다시 또 세금을 더 쓰는 정책들을 마구 내놓으면 이건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릇에 이걸 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신뢰를 받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조금 반가워하는 반가웠어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이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내놨던 것들을 보면 부모급여도 최근에 이제 0에서 1세까지만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도 초등학교 전까지죠. 그리고 그 시기에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전까지 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들이 이제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는 데서 이제 사교육비가 또 급증하는 시기는 점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느끼는 그 양육 부담은 더 컸었던 거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학기에 50만 원씩 이렇게 1년에 2번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단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주면 부모들이 이제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가 학기를 다니는데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바우처 형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바우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사교육이나 이런 곳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학원비 맞습니다. 쪽에 못 네. 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처음에 이제 교복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같은 네네. 경우에 교복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책가방을 산다든지 뭐 문제집을 산다든지 정말 학업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까 이제 양육비도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동 수당을 이제 부모들이 받았을 때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 보면
사교육에 많이 막상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남는 비용으로 또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 같은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대했었던 효과보다 약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목적을 맞춰서 아이들이 학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 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있으시고 거기에 네. 있어서는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이거는 사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이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추정되는 재원이 지금 한 5조 원 정도 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5조 원이 많으면 많죠.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 우리가 한 20조 얘기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들한테 물론 이제 대출 형식이지만 26조를 지금 아니 작년에 이제 26조 다른 거였죠. 20조 정도를 이제 드린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우리가 20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네, 정확하게 5조죠. 5조 예, 얼마든지 5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이들이 소비를 하는 만큼 그만큼 경제도 또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당연히 선진국화 유사하게 아동수당을 늘리거나 이런 식의 현금성 급여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중상층 모두에게 추가로 더 주겠다는데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죠, 사실. 근데 네. 그 재원의 소스는 제 세금이란 세금이죠. 말이에요. 예. 문제는 세수 자체가 이미 2년 연속 펑크난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정부 특히 지금 집권 여당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이나 앞으로 어떤 로드맵들을 좀 세부적으로 내놨으면 좀 더 이해를 하는데 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보다 앞서서 내놓은 또 대책 중 하나가 늘보험학교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해서 이제 워낙 요즘에 맞벌이 가구가 많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또 케어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교사들의 뭐 수급 상황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데 시간이 더 늘어나고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기도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얘기거든요. 맞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장의 보십니까?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늘봄학교는 일단은 뭐 서유럽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초등 돌봄 절벽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예. 한국에서 저출생 대응을 한다는 건 위선이고 바보짓이다. 이건 예, 무조건 필수적이다. 이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현장에서 반대가요. 선생님들은 거의 90% 반대하시고 그렇죠. 학부모들은 90% 찬성이에요. 부모들은 너무 좋죠. 네, 근데 선생님들이 그 반대하시는 거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 2023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네네.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막 주면서요 네.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게 2023년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증가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해보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확대해서 이제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나쁜 의미의 배제가 아니라 네, 아예 업무 이제 분리 분담 예, 차원에서 아예 분리한다. 안 한다.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늘봄 지원실이라는 걸 학교에 따로 만들어서 네네.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완전히 이제 거기 늘봄만 하는. 늘봄만. 전담 교사분들을 네, 배치를 하는. 네, 그러니까 뭐 늘봄 실장도 이제 뭐 교감 선생님 비슷한 수준으로 따로 두고 그 실에 필요하면 공무원도 뽑고 또 기관제 교사도 뽑고 그래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제 교사들의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제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으셨는데 예, 예. 지금 이걸 주제로 해서 교육부하고 교사 노조하고 대화가 진행 중인 걸로 대화를 제가 하고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교사 업무 부담만 없으면 예, 예. 찬성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럼 그 예산이 또 투여가 근데 이제 돼야겠네요. 이런 예산이나 이런 인건비라든지 것들은 이런 늘봄학교는 사실 뭐 초등 돌봄 교실과 이제 방과후 학교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해온 지 벌써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뭐 대선이라든지 이럴 때도 양측에서 뭐 민주당 쪽에는 과거에 이제 뭐 더 놀이학교, 그다음에 뭐 국힘에서는 전일제 학교 이랬다가 이제 이게 늘봄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정해진 건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좀 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 확보 사항을 이렇게 쭉 지켜볼 수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아낌없는 투자가 갈 것이다. 현실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확대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걸 예, 예. 선생님들이 그 이제 납득이 될 만큼 네네.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불신이 네네. 남아있죠. 이런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사 노조 내지는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실제로 부모들이 특히 일하는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싶어서가 아니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는 돌봐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뭐 태권도 학원 끝나면 피아노 학원 차가 와 있다가 픽업해서 가고 맞아요. 이렇게 이게 수년해 가지고 엄마들이 그 스케줄 맞추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고민을 하고 굉장히 네. 계획을 철저하게 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꼭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을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 내 아이를 혼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을 사교육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전가하고, 위탁한 네, 거였잖아요. 위탁하고.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해주겠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네네. 시범 사업을 할 당시에 학교에서 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그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는 다른 어떤 대체 인력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건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 2학기에 전면 시행할 거였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국회 예산안의 전면 시행에 대한 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데 그냥 우리는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가지 마술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교사들의 반발이 있는 교사 부담은 덜어주면서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면 시행은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돼 있다.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돈 문제가 인력으로, 문제군요.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내년 2학기라면은 올해 2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학기라면은 그거 아웃소싱된 그러니까 교사들이 담당하지 않은 어떤 인력이 할 것인지 네네. 검증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조금 네.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부 부분에서 네. 예산을 이제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2학기부터 하는 거는 전면 실시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초등학교 대해서는 1학년, 전체 다 그렇죠. 실시하는. 그럼 이제 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팩트 체크가 네, 필요할 저도 것 같습니다. 단계적 실시는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네. 교부금으로 네네. 일단 지방 해놓은 게 교육재정 있기 때문에 교부금. 문제 예, 없을 예, 것이다. 예,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직도 안 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2학기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해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이렇게밖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럼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반가운 상황입니다. 다만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너무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방귀 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더 투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공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근 출생 기본소득을 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대학 등록금까지 정부가 교육부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겠다. 뭐 다 그런 내용이고 전체적인 목돈에 대해서 좀 분할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랄까요? 이제 망각과 무책임의 조합이다. 망각과 무책임이. 네, 그 4차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차를 만든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차부터 3차까지 기본계획과 다르게 네네.
비용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근데 이건 비용 사실 이런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국가 확대라는 측면에서 서유럽 대륙 복지국가들은 대학 등록금도 안 내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 복지의 차원에서 내지는 공교육의 확대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가야 될 길은 맞는데 네. 이건 이제 저출생의 일부분 요인이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복지국가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비용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의 어떤 독특한 그 문화 말씀하셨잖아요. 경쟁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육 문화, 그 다음에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문화들. 그러면 이거를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부모들의 욕망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뭐 크게 보면 경쟁 사회의 완화 내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변화인데 이건 굉장히 쉽지가 긴 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문제들이 합쳐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뭐 손해다 내지는 가족 별로다라는 어떤 규범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요인이 뭐 한 5, 60 되면은 규범 요인이 또 3, 40 내지는 5, 60 되는 건데 네네.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래서 이제 4차 기본계획 만들면서 삶의 질, 성평등, 규범의 변화, 네. 다양한 삶 네. 이런 것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민주당 정권에서 든 겁니다. 근데 이걸 망각했다. 선거라는 독특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망각의 결과다.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재원 조달의 그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일단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이거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네. 재원은 항상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무책임 이렇게 해서 이제 망각과 무책임으로. 근데 저는 좀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게 네.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정당이 갑자기 돈만 던지는 정당으로 바뀌었는지. 그새 몇 년 사이에 바뀌었는지 이게 조금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저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 일치를 지원한다는 건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대학 등록금까지를 다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향 곡선을 저희가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치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하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대학들의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대학들의 구조 조정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학들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아래부터 이 벚꽃이 피는 그 구간부터 올라오는. 빠르게 소멸되는 맞아요. 문 닫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류의 정책이 만약에 이렇게 잘 설계되고 정교하게 설계돼 가지고 가면 대학의 구조 조정을 역행하지 않을 텐데 자칫 대학에게 어떤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취지나 이런 것들은 보편성을 갖는 그런 급여로서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네네. 예, 그런 취지를 반하지는 않고 그러나 그것이 그 방식에 있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가 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경쟁력이라든가 이 고등학교 교육 이외에 대학 교육의 어떤 편제, 방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설계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우선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지금 교육비를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모든 걸 의존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교까지 와야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서는 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서는 먼저 이제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만 살펴보면 단지 그냥 교육이나 아니면 그 현금성 지원만 하겠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 네, 이거를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불평등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경원 전 부위원장, 이제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때 발표를
했었던 이제 헝가리식 모델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예 조금 한 명, 4명 뭐 대출 탕감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거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뭐 중학교 이후부터 자립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정부에서 매칭 펀드를 만들어준다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제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없었던 이제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라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부모도 함께 노력을 해라라는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부모가 함께 키우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교육 줄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네, 문제로 교육비 풀어야지 주는데 네. 이 교육비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니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에 모조리 다 쏟아부어서 우리 아이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양극화가 그대로 또 사교육비에 투여가 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발표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저출생 정책으로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지점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사교육을 줄이거나 하는 것들은 교육 정책으로 다시 좀 더 풀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모든 부모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봄교실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돌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요즘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뭐 4년 뒤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3분의 1은 사라진다 이런 연구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원을 늘려도 이 아이를 돌봐주는 장소들이 줄어들면 결국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확대라 이런 것들은 좀 요원하는 거 아닌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 서둘러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유보 통합.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과 네, 유치원. 유치원을 이제 합치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시설이고 음. 유치원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학교인데 네네. 이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직 가칭입니다.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영유아학교. 영유아학교. 예, 그래서 이제 0세에서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어린이집을 가나 유치원을 가나 누리과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내용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는 거지만 0세에서 2세는 그냥 가정 어린이집 돌봄 중심이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은 가칭 그러니까 이제 영아학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은 이제 유아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보 통합을 해서 네네.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든지 간에 집 가까운 데 있는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막 이것도 있고 어린이집 문 닫으면 또 우왕좌왕하고 맞아요. 유치원 그러면 또 그러는데 이제 영유아학교 네. 그래서 이제 영어학교로 가는 우리 그런 집에서 움직임들이 가장 있는 가까운 거죠. 영유아학교로 갈 수 있게끔 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그 변화가 있었던 게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네네. 이제 어린이집 돌봄 관련된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원래는 누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네네.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부였었는데 교육부. 이제 다 그 교육부죠. 어린이집 사무가 예. 이제 교육부로 가서 지금의 이제 돌봄의 교육이 융합이 되는 음. 태어나자마자도 뇌발달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작년에 있었고 관리 체계에 저희가 일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있었고 이제 금년에는 이제 지방 이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이제 어린이집 업무가 예예. 지방 교육청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지방 차원의 또 이제 관리 체계 일원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유보 통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통합이 되면 그만큼 돌봄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교사 자격들도 이제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좀 들쭉날쭉했던 것들이 이제 비교적 통일이 되면서 어쨌든 뭐 지역 간 격차도 사라지게 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갈 길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선생님들과 또 나름대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예,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합치는 이제 이런 과제가 남아 있죠. 근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계속 출산율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4년 뒤면 3분의 1 없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유보통합이 법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사업처럼 매 정부마다 하려고 했었던 네네. 그런 사업이었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잖아요. 예. 그럼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해요. 예, 시장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문 열고 있던 곳이 빠르게 문 닫고, 뭐 이웃 일본을 보게 되면 네. 어린이집처럼 아이를 돌보는 그런 곳이나 아이들 놀이터보다 지금은 노인 놀이터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절벽에 따라서 시장이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그동안 제가 이제 약간 우려하는 거는 일원화돼서 전체적인 관리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접근성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도심 안에서도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접근성이 잘 보장되는 아.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될 건가. 그렇죠. 또 특히나 인프라가 적은 그러한 농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게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 이제 통학할 수 있는 아이들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이 많겠지만 네네. 돌봄의 어떤 구조 조정이 시작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러니까 훨씬 더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는 네네. 그런 접근이 더 많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사실 어린이집 하면 보통 엄마 아빠가 아이 손잡고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통합이 돼서 만약에 개수가 줄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런 통학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그래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4년, 15년,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예.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들이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면서 폐원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그만큼 어린이집이 폐원이 예측되고 실제로 폐원하기 시작한 거는 10년 됐습니다. 2014년에서 15년 그 정도는 어린이집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수가 한 5만 개 정도 됐는데요. 예, 예. 그 사이에 1년에 한 2,000개씩 폐원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028년까지 폐원한다는 것도 지난 4, 5년 동안 아이들이 워낙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과 비슷한 추세로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수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너무 높을 때, 그럼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아이를 우리 아이를 여기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원 충족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비교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연말 기준으로 한 80%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린이집은 계속 폐원해 오고 있고,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한 20%에 해당하는 그 정도는 보낼 곳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외에도 뭐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많은 시설들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끔 이제 잠실 3동, 잠실 5동 계신 시설 이제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왜 그러냐면 예. 거기가 거의 서울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없는 곳입니다. 아, 어린이집이 없어요? 네. 어린이집을 짓고 싶은데 짓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생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을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주로 이제 밑에 다 법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오래된 그런 공간들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유휴부지들이. 그래서 그런 곳에는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도서관 이런 아니면 뭐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좀 밀집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인력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발표됐던 공약 중에 교육, 보육, 통합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전국적으로, 그래서 신도시든 아니면 앞으로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이든 그런 데서 좀 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하나 더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 신생아 특례 대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신생아가 있으면 이제 좀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저는 좀 이게 잘 될까 아닐까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사이트 접속이 지연돼서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집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 문제 당연히 크죠. 크죠. 예, 예. 크죠. 근데 이제 신청자가 몰리는 게 이건 정말 대출 받아가지고 아이 낳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냐. 이게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생아 특례 대출이지만 그렇죠. 일단 뭐 받을 수 있는 돈, 네.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사실은. 뭐 주거 중요한데 이게 꼭 신생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회는 모든 계층에게 주거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사회권으로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현대 국가 체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보편적 어떤 사회 보장 제도 확대라는 그림을 보면서 네네. 내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대응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는 만지듯이 것처럼. 요거 만지면서 이거다, 저거 만지면서 저거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래가지고 코끼리라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이 퍼즐 조각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고양이를 그린다든지 뭐 강아지를 그린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비용이냐 이제 일가적 양립이냐 규범의 변화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네. 우리가 좀 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좀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출생 대책 내놓고 있는데 좀 실효적이고 정말 실행 가능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함께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교수, 허윤정 교수, 유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